물건 중 저당권을 확인합니다. 자,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지만 저당권은 약정 담보 물건이라고 말해요. 자,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 즉 합의, 계약하고 저당권이 성립하는 것이지 법률 규정에 따라 저당권이 성립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는 갑이 있어요. 갑을 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습니다. 갑을 간의 금전 소비 대차 계약 등을 하고 어리 갑에게 1년 동안 1억을 빌려주는 금전 소비 대차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 이 변제기가 도래하면 어른 1억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 갑은 1억을 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 그럼 혹 변제기의 채무자인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까봐 이 계약을 할 때 채권자인 을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하는 물건이 부동산일 때 채권자와 채무자가 하는 계약이 저당권 설정 계약입니다. 그럼 을이란 채권자가 저당권자, 갑이란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그럼 계약이란 법률행위하고 있기 때문에 을이 저당권이란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민법 186조에 따라 저당권 설정 등기, 등기해야만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저당권이란 담보 물건은 주로 계약, 약정하고 등기함으로 성립하는 약정 담보 물건이 저당권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저당권자가 이 저당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것인가? 저당권은 담보 물건이지 용익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하여 사용 수익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지난주에 유치권은 점유하던데 유치권이 등기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로 공시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고 존속하기 위해서 점유해야만 해요. 근데 유치권도 담보 물건이지 용익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해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논리를 나중에 배울 거예요.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물건이란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그러므로 물건의 객체는 원칙 물건이 객체일 것인데 물건을 부동산, 동산으로 나누었을 때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이지 동산이 객체가 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물건인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권리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도 있어요. 권리가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지만
민법상 권리 중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개예요. 지상권이란 권리와 저당권이란 권리, 지상권이란 권리와 전세권이란 권리는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권리 맞죠? 예. 예,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권리 중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지상권, 전세권에 한한다. 그럼 용익물권 중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하게 된다면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예, 예외적으로 권리가 객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객체는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저당권의 객체인 물건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나 등록 등으로 공시 일반인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할 수 있어야만 무엇이 될 수가 있다고?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등록은 우리 시험 아닙니다. 예, 등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러므로 저당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도 등기 등으로 공시를 할 수 없다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공시할 수 있어야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를 주의하시고 채권을 가진 자와 저당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만 합니다. 예, 담보물건의 부종성이요. 자, 입문 과정에 담보물건의 특성 4가지 했었어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부종성이 3가지잖아요. 성립상의 부종성,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이 성립, 즉 발생하면 종된 권리인 담보물건도 발생, 성립하고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이 양도 이전되면 종된 권리인 담보물건도 함께 양도 이전되고 성립상의 부종성, 이전상의 부종성. 이전상의 부종성을 달리 무엇이라 말한다? 수반성이요.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종된 권리인 담보물건도 소멸한다. 소멸상의 부종성. 성립상의 부종성, 이전상의 부종성, 소멸상의 부종성. 부종성이 3가지인데 그중 이전상의 부종성을 달리 무엇이라 말한다? 수반성이요. 그런 걸 입문과정에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과 종된 권리인 담보물건, 즉 저당권은 운명을 같이 해야만 하기 때문에 부종성이요. 성립하면 성립하고 이전하면 이전되고 소멸하면 소멸한다. 그러므로 채권을 가진 자와 저당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만 한다. 되겠습니까? 예, 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나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동일인일 수도 있고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자는 저당권 설정자예요. 됩니까? 예. 그럼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는 동일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동일인이 아닌 경우를 확인한다면 갑을 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고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병이 갑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 병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담보 제공하는 저당권 설정 계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고. 이렇게 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이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해 주므로 을이란 채권자가 병의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취득했을 때, 즉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는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 됐습니까? 이때 저당권 설정자인 제3자를 물상보정인이라고 말해요. 물상보정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물상입니다. 이 물건 한도 내에서 보정을 섰기 때문에 무엇이라 말한다? 물상보정인이요. 채무자하고 보정인은 절대로 동일인일 수가 없어요. 만약 자기 채무를 자기가 보정 설 수 있다면 아쉬운 소리를 남에게 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 채무를 자기가 보정 설 수 없기 때문에 보정 서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는 자가 있다고. 즉 다시 말하면 이 보정인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어요.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고 물건 한도 내에서 보정을 선 자를 무엇이라 말한다? 물상보정인이요. 자,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 변제기가 도래하면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 자는 누구다? 채무자라, 채무자. 그럼 변제기 도래하여 채무를 변제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만약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저당권자는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이라면 이 부동산, 저당권 설정자가 물상보정인이라면 이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고 그 낙찰 대금으로부터 후순위 물권자나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무엇이라 말한다? 저당권이요. 그때 이 저당권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경매 신청하기 위해 존재하는 권리예요. 이 저당권은 담보물건으로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물건인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이 저당 목적물을 경매 신청하기 위해 존재하는 담보물건이 무엇이다? 저당권이다. 그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이 경매 신청이라 말해요. 그러므로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저당권이란 권리의 실행이라고.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것을 저당권 실행 경매라고 말해요. 권리의 실행입니다. 이때 경매 신청이 되면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이라면 이 부동산,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라면 이 부동산, 그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은 다 소멸해버립니다. 모든 저당권은 소멸하고 단지 경매 대가에서 무엇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우선 변제요. 지금 제가 경매 신청은 을이란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당권은 점유하지 위에 이중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은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럼 동일한 부동산의 저당권이 이중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어떤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든 저당권은 전부 경매로 소멸한다, 안 한다? 한다니까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해도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합니다. 물론 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해도 그 부동산의 저당권은 경매로 전부 소멸하고 단지 권리의 순위에 따라 경매 대가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지 경매가 된다면 저당권이 존속하는 건 없어요. 전부 다 소멸해버린다고. 그럼 지금은 제가 을이란 저당권자를 예를 들었습니다.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고 안 하고 소멸해버린다고. 그럼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아야만 되는 것인데 지금은 제가 원본을 1억을 예를 들었어요. 일단 원본만 갖고 설명합니다. 근데 우선 변제받음에 있어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다고. 9천을 예를 들어 배당받았습니다. 웬 9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가령 을보다 더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다면 그자가 먼저 배당받고 나머지를 을이 배당받기 때문에 전액 배당받지 못하고 일부 변제받지 못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배당받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상보정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물상보정인은 채무자다, 아니다? 아니다. 물건 한도 내에서 보정을 선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 경매 절차에서 저당권자가 자기 채권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물상보정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라 청구하지 못해요. 누구에게 채무를 변제하라 청구해야만 해요? 채무자에게. 그럼 산술적으로 하면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경매로 저당권은 소멸했으니까 일반 채권자로 갑에 대해서 채무자에 대해서 무엇을 청구해야만 해? 변제를 청구해야만 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논리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저당권의 의, 성립에 관계된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은 입문 과정에 했었잖아요. 약간 살을 붙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3, 4월 달에 또 하고 살을 조금만 더 붙일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약간씩 붙여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때 집중하시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저당권의 효력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예, 449페이지요. 예,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타이틀이 적혀져 있지만 실상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권이란 권리는 변제기에 채무 변제하지 않는다면 경매 신청하고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그럼 결국 어디까지 경매 신청할 수 있을 것인가? 어디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두 가지는
이 둘에 관계된 사항이에요. 예, 첫 번째요. 목적물의 범위요. 도대체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물건을 어디까지 경매 신청할 수 있는가? 경매법원에 물건을 어디까지 팔러갈 수 있는가? 팔러갈 수 있다는 말은 낙찰이 되면 낙찰자가 물건을 어디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그 말입니다. 그럼 가장 기본은 이건 이제 1, 2월 달까지만 적어요. 만약 저당 목적물이 토지라면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이 토지를 경매 신청하고 저당 목적물이 건물이라면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건물을 경매 신청하고 이건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절대로 토지에 부합을 한다 안 한다? 건물이 토지와 합쳐져서 하나의 물건, 하나의 토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건물까지 함께 경매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오늘 예외가 있다는 걸 하나 볼 거예요. 건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변제기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토지만을 경매 신청하지 건물까지 한꺼번에 경매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예외가 있다는 걸 오늘 하나 확인할 거예요. 그럼 이건 앞으로는 안 적는다 이 말입니다. 자꾸 적는 건 여러분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이 정도는 다 알 수 있거든. 그럼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358조요. 부합물 종물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것인가? 예, 부합물 종물의 저당권의 효력 미칩니다. 그게 358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358조 제1항에 따른다면 토지 저당권이라면 토지 저당권, 건물 저당권이라면 건물 저당권,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토지 저당권이라면 토지를 경매 신청하고 건물 저당권이라면 건물을 경매 신청하는데 거기에 부합된 물건이나 종물이 있다면 토지라면 토지 저당권, 건물이라면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 종물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니까. 토지의 부합물 또는 종물, 건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토지의 부합물 종물이라면 토지뿐만 아니라 부합물 종물도 경매가 된 것이고, 되겠습니까? 건물의 부합물 종물이라면 건물뿐만 아니라 부합물 종물까지도 무엇이 된 것이다?
경매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낙찰이 된다면 낙찰자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부합물 종물 또는 건물뿐만 아니라 그 부합물 종물의 소유권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그 말입니다. 그때 대부분 판례가 이 부합물 종물은 저당권 설정 전에 이미 부합되고 종물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한다는 게 대부분 판례예요. 그럼 여기에 포인트는 후에 있다고. 후에.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 이미 부합된 물건, 종물이 있다면 저당권을 설정할 때 부합물 종물을 저당권자가 봤잖아 이미. 그것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이 설정될 때는 없어서 차후에 부합된 물건이나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고요. 되겠습니까? 예.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해요. 예. 그때 이 민법 358조 부합물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법률의 규정이나 설정 행위로 저당권 부합물 종물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로 이렇게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걸 제2항에 규정하고 있어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약정으로 부합물 종물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예. 임의 규정이란 정도만 이해를 좀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럼 네 번째 과실입니다. 이 과실 취득권, 과실 수취권은 점유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운 내용만 끌고 와도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 점유자가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물건을 점유만 하고 있다면 그 물건의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본권이 없는 점유자인데도 어떤 물건을 점유함에 있어 선의로 점유하고 있다면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와 같이 과실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귀속됨이 원칙이에요. 그럼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실에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경매를 신청해도 과실은 함께 팔렸다 안 팔렸다? 안 팔렸기 때문에 낙찰을 해도 이 물건의 과실은 낙찰자에게 원칙적으로 기속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근데 예외적으로 과실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예외가 있어요. 지금은 359조 하고 있어요. 조문은 기억할 가치는 없습니다. 358조는 적은 이유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조문을 적었을 뿐. 예, 과실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예외는
저당 부동산을 압류해야 됩니다. 저당 부동산을 압류를 한 후에는 어디에까지? 과실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요. 자, 참고로 여기에 압류란 이야기는 목적물을 경매 신청하면 지금은 공경매합니다. 사경매는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공공기관인 경매법원에 가서 경매하는 이런 게 공경매라고.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해요.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 등기소에 촉탁한다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하라고. 그리고 등기부란 공적장부에 이 부동산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되면 무엇의 효력이 생긴다고?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됐습니까? 예,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나면 이 과실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되겠습니까? 저당 부동산을 압류한 후, 그 후에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결국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 발생한 과실은 경매가 된 것이고 낙찰이 되면 낙찰자에게 이 과실이 귀속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해해도 됩니다. 1, 2월은 가장 기본이요. 세 가지 논리를 좀 기억하자. 나중에는 약간 부연 설명할 거예요. 판례를 할 때 할 거라고. 첫째, 토지에 정착된 물건 중 건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의 저당권이라면 토지만을 경매 신청하지 원칙적으로 건물까지 경매를 신청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원칙이야. 두 번째, 358조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돼 있어요. 예. 근데 이 358조 부합물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과실은 원칙적으로 점유한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과실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당 부동산을 압류를 한 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에까지 효력이 미친다? 과실에까지. 여기에 관계된 판례들은 3, 4월 달 부합물 종물에 관련된 판례를 이해할 것이고 여기에 관계된 것은 구체적으로 시험에 안 물어봐요. 조문만 물어볼 것인데 와닿지 않을까 봐 3, 4월쯤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두 번째 해볼게요. 자, 피담보 채권의 범위예요. 360조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란 의미는 경매가 되고 낙찰이 되면 그 낙찰 대금, 경매 대가로부터 을이란 저당권자가 어디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말이 무엇이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예요. 그럼 좌측은 제가 1년 동안 1억을 빌려주었다.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1억을 원본이라 말해요. 예. 우선 변제받는 범위가 원본만 우선 변제받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고 360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저당권 실행 비용이요. 이 중에 시험에 중요한 것은 이 네 번째가 중요해요. 자, 그럼 이해를 해볼게요. 저당권이 유효하다면 원본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 이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금전 소비 대차 계약할 때 월 이자를 몇 % 받기로 하고 금전 소비 대차 계약한 것은 붙일 붙자, 이자가 붙어 있다. 이자부 금전 소비 대차 계약. 그럼 부모 형제나 둘도 없는 친구라면 금전 소비 대차 계약할 때 이자를 안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럼 없을 묻자, 무이자부 금전 소비 대차 계약. 이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위약금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위약금이란 이야기가 좌측을 보시고 갑을 간에 봅니다. 갑이 을에게 돈 빌리러 왔다고. 아, 친구야, 지금 급해 그런데 1억만 좀 빌려도 라고 말하면 을이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럼 갑은 눈치는 있거든. 이야기 안 하는 것은 빌려주고 싶다, 빌려주기 싫다. 빌려주기 싫지. 체면이 있다면 그냥 돌아가면 되지. 근데 넉살이 좋아, 갑이. 니네 못 믿나 이래. 갑은 대답은 안 하지만 속으로 무엇이라 생각해? 당근 못 믿지. 그런 말 안 합니다. 싸울까 봐. 그래서 갑이 또다시 이야기해. 아, 인간 쫀쫀하네. 혹 내가 변제에 돈 안 갚으면 약속을 위반했으니까 위약금 2천만 원 지불할게. 이렇게 툭 던지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기가 열번 어른 2천만 원 안 갚는다 이 초점을 안 맞추고 2천만 원에 초점을 맞추어. 그럼 약속 꼭 지키라 하고 딱 1억 빌려준다고. 위약금 약정을 했다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고. 근데 다 했다는 전제하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이 세 가지는 무엇 해야 돼? 등기해야 돼. 공시를 해야 된다고. 공시한다는 의미는 자, 가령 좌측에 갑 을이고 A란 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물상 보증인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인 경우를 제가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지금 피담보 채권의 의미를 이해해 보자는 취지예요. 이 저당권자가 경매가 되면 얼마를 우선 변제받을 것인지 이 A와 같은 후순위 권리자가 알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만약 후순위 권리자가 저당권자라 예를 들어 볼게요. 이미 을 명의로 저당권이 성립했어. 등기도 돼 있다고. 그럼 갑이 A한테 또다시 돈 빌리러 왔어. 그럼 A란 채권자도 당신 뭘 믿고? 그래서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A한테 또다시 저당권을 설정해 주려고 해. 그럼 이 A란 제3자가 바라볼 때 혹 변제하지 않아 이 저당 목적물이 경매가 된다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대가에서 얼마를 우선 변제받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러니까 목적물이 예를 들어서 3억짜리인데 시가가 만약 을이 2억을 우선 변제받는다는 게 계산이 되면
A가 바라볼 때 이 부동산은 담보 가치가 산술적으로 얼마밖에 안 돼? 1억밖에 안 돼요. 그럼 산술적으로 1억 이상은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이런 후순위 권리자들이 선순위 저당권자가 얼마를 우선 변제받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원본은 있을 것인데 얼마인지를 공시해야 돼. 이자와 위약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있다면 무엇해야 돼? 등기를 해야만 우선 변제받는다고. 등기한다는 말이 이런 자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등기부란 공적장부로. 되겠습니까? 그래야만 우선 변제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등기할 필요 없이 우선 변제받아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법률로 딱 정해져 있거든. 서로 이 A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모를 때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면 전문가들은 금방 계산해 낸다고. 되겠습니까? 이것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에게 등기란 형식으로 보여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서 원본 이자 위약금은 등기만 된다면 무제한 담보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등기할 필요 없이 우선 변제받아요. 그럼 네 번째가 중요해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란 말은 줄여서 지연배상 또는 지연이자라고 말해요. 그럼 여기서 용어를 하나 보자. 지연이자란 말과 그냥 이자란 말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에요. 지연이자는 손해배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이자보다는 지연이자는 훨씬 고율이다. 되겠습니까? 예. 이 지연이자, 즉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무제한 담보되지는 않는다. 어디까지 담보될 것인지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말 암기하지 말라고 가로쳐버렸어요. 이게 변화가 되지는 않아요.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라는 말이 굳이 말하면 제일 좌측을 보시고 제가 원본 1억 예를 들었잖아요. 1년 동안 빌려 쓰기로 했잖아. 1년이 도래하면 변제기 도래한 거예요. 그 말이 달리 무엇이 도래했다고? 원본의 이행기일이 도래했다. 그 경과 후란 이야기는 결국 변제기 도래한 이후 이 말입니다. 예. 1년분에 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1년분에) 하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고. 되겠습니까?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든다면 시가는 3억짜리고 선순위 저당권자가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 2억을 우선 변제받는다는 걸 알고 드디어 1억을 빌려주었다. 산술적으로. 그리하여 대표적인 예, 갑과 A가 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함으로 A가 저당권을 취득했다고. 후순위 권리 중에 제가 저당권을 예시했을 뿐이에요. 그럼 다른 저당권이 없다면 어리 1번 저당권. A가 몇 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요.
그럼 변제기 도리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저당권자가 곧바로 경매 신청하면 지연 이자는 얼마 안 되잖아요. 바로 낙찰된다는 전제하. 그런데 우리 잔머리를 굴린다고 이런 규정이 없다면 지금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좀 있으면 마이너스 금리 될 거예요. 저 유럽처럼. 쓸데없는 소리고. 돈놀이 할 마음이 든다고 잘못하면 변제기 도래했는데 경매 신청 안 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지연이자만 딱딱딱 계산해. 지금 바로 경매하면 얼마를 우선 변제받기 때문에 3억을 다 먹기 위해서 지연이자를 딱딱 계산해서 나중에 지연이자가 1억이 되는 그 시점에 경매를 집어넣어 버리면 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때에는 어리란 저당권자가 3억을 다 배당받아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세월이 한참 흘렀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연이자는 몇 년분에 한해서 우선 변제받는다고 1년분에 한해서 이런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1년분에 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런 A와 같은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호할 자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1년분에 한한다는 규정은 적용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말입니다. 예. 그 다음 다시요. 저당권이란 권리는 점유도 하지 않는데 왜 존재하고 있다고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경매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가 무엇이라고? 저당권이요.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것이 권리의 실행이에요. 되겠습니까?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것을 저당권 실행 경매라 말합니다. 그럼 결국 저당권 실행 비용이란 말은 무슨 비용을 말한다고? 경매 비용 말해요. 경매 비용. 경매 비용을 왜 우선 변제해 주는가? 우리나라 경매 절차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어리 경매를 신청하면 비용이 들어요. 막 공고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거든. 그 비용을 일단 누가 부담하라고 법률이 규정하고 있어? 경매를 신청하는 자가. 일단 비용은 경매를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고 낙찰이 된다면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변제해 준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최우선 변제권 중에 하나라고 배울 거예요. 그럼 용어 하나 보고 갈게요. 가장 최저라. 그럼 인문가정에 최우선 변제 하나 더 했었잖아. 주임법 할 때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이요. 되겠습니까? 동일한 부동산이 낙찰이 됐을 때 최우선 변제권이 여러 개가 있다면 어떻게 순위를 결정할 것인지 최우선 변제권 내부에 또 순위가 있어요.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3월 달에 확인할 거예요. 시험엔 잘 안 물어봐. 그냥 최우선 변제권 정도만 알면 돼요. 이 저당권 실행 비용이 최우선 변제권 중에 제일 왕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변제해 준다고. 왜 경매 절차가 국가가 집행하는 경매 절차의 비용을 경매 신청하는 자가 우선하여 부담했기 때문에 낙찰이 된다면 이 경매 비용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변제해 준다고.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그래서 혹 경매에 경험이 있는 분은 배당표를 보면 경매 신청한 저당권자의 배당표는 1번이 저당권 실행 비용 이렇게 돼 있다고. 되겠습니까? 예.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정도를 기억하고 저당권 실행 비용이 경매할 때 든 비용을 말해요. 예, 여기까지 우선 변제를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A가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저당권을 갖고 있을 때 이 A가 갑과 거래할 때 혹 변제 안 하고 경매가 되면 을이 얼마를 우선 변제받는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그래야 A가 갑과 거래할지 안 할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을이 얼마를 우선 변제받는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 비용까지 우선 변제를 받는다고. 이건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A한테는 보여줄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이 세 가지는 원본이 얼만지 이자와 위약금이 있다면 얼만지 이것들을 A한테 보여줘야만 된다니까요. 되겠습니까? 예. 그런 논리가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자, 여기까지가 저당권의 효력에 관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456페이지 저당권과 용익관계에서 한 장을 넘기시고 458페이지는 366주의 법정지상권을 서술하고 한 장 넘기시면 461페이지 365주의 일괄 경매권 있죠. 예. 자, 칠판을 보시고 예배할 거예요. 토지의 저당권자인데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토지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한꺼번에 경매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건물까지. 그 예외를 할 거예요. 잠깐만 쉬겠습니다. 예.